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강을 하나 할까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품 경제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만약에 거품이 터졌을 때 모든 경제가 추락을 할 건데 그런 추락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거품을 걱정해야 될 때는 아닙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거품은 언젠가는 터지게 마련입니다.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도 31년마다 한 번씩 화폐 개혁이 일어나 보신데 그런 것처럼 경제 위기, 거품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자주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만들어지는 이 거품은 분명히 언젠가는 터지겠죠. 사실상 여러분들이 투자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합니다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서서히 준비해가며 가장 많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거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거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우리 시장 오늘 어땠는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54%, 그리고 코스닥은 0.9% 상승 마감했습니다. 차트를 좀 더 보면은 코스피도 오늘 사상 최대 신고가를 또 갱신해 버렸습니다. 거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신고가를 또 갱신해 봤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현 시점에서 그렇게 거품을 논할 만한 그런 시점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품은 언젠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서서히 이제 준비를 좀 해보라는 의미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를 좀 하자는 의미로 이런 영상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먼저 예전에 제가 카페에서 이런 제목의 특강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 10월 26일 날 특강해가지고 주식 투자는 아빠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라는 특강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죽기 전에 딱 하나를 물려줘야 한다면은 제 유언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가진 얼마 없지만은 재산도 아닙니다. 제가 애들한테 꼭 물려주고 싶은 것은 바로 책 한 권입니다. 딱 한 권의 책을 물려주고 싶어요. 그에 대한 이야기를 특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끝 무렵에 제가 이 동영상은 다시 한번 링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이 거품에 대해서 현재 거품은 생기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젠간 꺼지겠지만 지금 당장 꺼지는 것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를 우리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만들어냈잖아요. 그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보면은 일단 한국은행에서 전망하기로 2020년 올해 지나가지고 내년 21년, 22년 이렇게 경제가 올해보다 훨씬 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게 사실 거품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성장을 바란다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거품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분간은 저런 거품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올해도 그렇지만 지금 내년 그리고 후내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경제 물가 상승률 전망을 좀 보면은 일단은 한국은행에서 2%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2% 아래쪽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거품보다는 거품이 안 생기는 것을 오히려 더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그런데 언젠가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이렇게 풀리고 있는 이런 돈들이 경제가 다시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거품을 만들어 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좀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은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 중에서 금융위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도 있고 또 가장 가까이에는 이 일본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은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잘 보시면 이래요. 딱 보면 1980 여기 딱 찍혔다. 1989년도 12월 달에 니케이 지수가 38,915포인트를 딱 찍었습니다. 저 때가 고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가 일본 니케이 지수의 고점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직은 일본은 이때의 어떤 그 지수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거품이 빵 터진 여파를 아직 일본은 경험하고 있대 이거예요. 그러니까 1990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30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 1990년대 그 정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주식시장은 1989년도 12월 그때 빵 이제 고점을 찍고 떨어졌지만 일본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1991년도가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이렇게 먼저 고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 고점을 찍은 게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부동산보다 먼저 고점을 찍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을 자세히 좀 더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일단은 뭐 좀 더 당겨서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일본이 이렇게 1985년 기준으로 딱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985년 그 이전에 굉장히 잘 나갔죠. 여러 석유 파동도 있었고 했지만 일본 경제가 꾸준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뭐 이때 들어서 일본 경제가 너무나 잘 나가니까 미국 사람들이 뿔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싸우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일본이 그때 미국한테 너무나 많은 돈을 벌어먹고 전 세계를 향해서 돈을 갖다가 쓸어가다시피 하니까 미국하고 뭐 독일하고 일본 몇 개 나라가 미국 뉴욕의 프라자 호텔에 모여가지고 일본을 불렀어요. 불러서 프라자 합의란 걸 했죠. 그래서 일본 돈의 가치를 이제 빵 낮춰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일본의 상품을 미국에 1,000만 원에 팔아먹던 걸 갖다가 이제부터 2,000만 원에 팔아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수출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프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이 선택했던 것은 일단은 수출이 이렇게 지금 길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예전만큼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선택한 것은 금리를 낮추고 내수를 진작해 가지고 살려서 일본 경기를 이끌어서 나가자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프라자 합의 이후에도 일본이 엄청 올랐죠. 이때가 일본 내수를 통해서 경기를 살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걸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자, 1985년도 이때 프라자 합의 딱 하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내수를 통해서 일본 경제를 살리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금리를 낮추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가 엄청 풀었죠. 그러니까 그 대출을 그때 부동산 경기도 엄청나게 잘 나갔거든요. 어느 정도 해줬냐면은 1억짜리 내가 집을 사잖아요. 사면은 대출을 웃기는 일입니다만 200% 해줬습니다. 2억을 대출을 해줬어요. 뭐 이러면은 집 누가 못 사겠나 싶어도 그래 실제로 대출이 그래 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돈이 10원도 없어도 집을 살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을 가지고 담보를 뭐 2억이나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경제가 성장할 거니까 1억짜리 집을 가지고서 2억을 빌려줘도 좀 시간 지나면 이 집이 2억이 되니까 또 2억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빌려준 돈을 갖다가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은행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렇게 막 대출에 나갔죠. 그렇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잘 나가고 또 부동산에서 사람들 돈 버니까 소비도 막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기업들도 또 물건을 갖다가 많이 팔아먹게 되는 거고 장사가 잘 되니까 또 사람들 월급을 올려주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돈이 뱅글뱅글 돌면서 경제가 아주 급성장하게 됐습니다. 여튼 그런 경제 급성장을 통해서 일본 경제가 엄청나게 이때 호황을 일으키면서 잘 쌌었죠. 심지어 뭐 이때 뭐 굉장히 잘 나갈 때는 미국에 지금 일본에는 왕이 있거든요. 그 왕이 사는 집을 팔면 저 멀리 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땅을 전부 다 살 수 있다. 또 그리고 도쿄 땅을 다 팔면 심지어 미국 땅 전부를 살 수 있다. 이렇게 됐었어요. 또 심지어 그때만 해도 미국의 록펠러 센터 같은 거 일본 사람들이 막 사고 그래 보십니다. 그리고 또 일본 소니 같은 경우도 미국의 영화사 막 인수하고 막 그랬죠. 하여튼 일본이 돈이 많다 보니까 또 그리고 또 요때 일본이 원체 잘 나가가지고 일본이 이때 이제 돈을 가지고 해외 자산을 막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만 산 게 아니라 뭐 브라질 및 해외 땅을 엄청 샀습니다. 그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해외 자산이 엄청 많아요. 그때 다 산 겁니다. 그때 하여튼 뭐 대출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일본 도쿄 땅이 비싸서
사람들이 도쿄 땅을 살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도쿄에서, 이게 만약에 도쿄라 하면 도쿄에서 떨어진 이렇게 먼 교외 지역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거 비슷하죠. 서울 땅이 너무 비싸니까 서울 근교로 막 나간다 아닙니까? 이렇게 막 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뭐 출퇴근 시간이 뭐 2시간 반, 출근 2시간 반, 뭐 퇴근 2시간 반, 뭐 5시간을 막 이 거리에 있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거품이 한 방에 빵 터져버죠. 터져서 엄청나게 일본에 추락했는데, 거품이 터질 때가 상당히 웃깁니다. 이 거품이 터질 때 어떻게 터졌냐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뻥 터진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거품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도쿄 땅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외를 자꾸 나가서 살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도 짜증나고, 또 상대적으로 도쿄 땅 값은 계속 오르는데 교외 땅은 뭐 그렇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도 막 느끼고 하다 보니까 정치권의 사람들이 요구를 했어요. 제발 좀 땅값 좀 낮춰라, 부동산 좀 가격 좀 떨어뜨리라, 이렇게 국민들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그래도 되겠네, 그런 지지를 받으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또 하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들 보고 일단 금리 올리라, 금리를 올려라, 대출을 갖다가 해주지 마라, 줄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인위적으로 돈을 갖다가 막 이렇게 잠가 버렸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는데, 그때 당시 처음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때 일본 국민들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냐면 나도 이제 도쿄 가서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식한 생각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도쿄 땅값이 떨어지면은 나는 도쿄 가서 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무식한 생각이라고. 왜 그러냐면은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도쿄 땅값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 도쿄에서 집 산 사람들은 지동가 샀겠냐고? 그다음 빚내서 샀죠. 심지어 뭐 집값의 200%를 갖다가 빌려서 샀단 그랬습니까? 근데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빌려준 돈 갚아라, 이렇게 대출 상환 압박이 굉장히 거세게 됐죠. 그런데 뭐 갚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갚지 못했죠. 그렇다 보니까 은행의 부실 채권이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은행이 부도가 나쁘십니다. 은행이 서서히 하나 둘씩 부도나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도 빚 갚지 못해서 요 하락하는 시기에 부도나기 시작했죠. 그렇게 은행이 부도나고 사람들이 부도나니까 집값이 싸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이제 도쿄 가서 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참 신기하죠.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이 돈을 쓰지 못하니까. 우리가 소비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소비는 누가 하냐면 부자들이 합니다. 부자들이 돈 있어야 그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서민들한테 돈 주면, 물론 서민들도 왜 돈을 안 쓰겠습니까? 근데 서민들이 돈 쓰는 거는 생필품이라든지 또 규모가 작아요. 부자들이 시원하게 빵빵 써줘야 경제가 빵빵빵빵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이 뭐 다 망해버리니까 돈을 못 쓰잖아요. 돈을 못 쓰다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도 누가 사줍니까? 안 사주죠. 그렇게 일본 기업들이 만든 물건들을 안 사주다 보니까 기업도 하나씩 부도나기 시작했어요. 자, 부동산 부도나니까 은행 부도나고, 은행 부도나고, 그 다음에 기업들 부도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 부도나니까 기업들이 직원들한테 월급을 다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본 그때 일어난 일이, 이렇게 부동산이 터질 때, 거품이 꺼질 때 일어난 것이 전혀 내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일반 직장인들 있죠. 우리가 흔히 노동자, 노동소득을 가지고 사는 분들, 직장인들 월급이 깎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도 이윤이 안 나기 때문에 일단 월급을 다 깎아버렸어요. 또 그리고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사람들 다 내보내 붙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게 됐죠. 부자 망하고 기업 망하고 사람들 거리로 쫓겨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 거리로 쫓겨나고 힘들다 보니까 또 소비가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일본이 쭉쭉쭉쭉 쳐져가지고 우리가 현재 뭐 잃어버린 10년, 20년 하다가 지금 30년 되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그때 잘 나갈 때를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이래 오른 것도 일본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일본에서 돈을 갖다가 푼 바람에 그나마 이렇게 일이 올라간 거지, 만약에 돈을 안 풀었다면은 저것도 택도 없는 일이죠. 아직도 이런 그때 그 잘 나갈 때 상태를 일본은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나라에도 일본과 같은 사례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히 이런 일본이 어떻게 저런 위기를 극복했고 그 과정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당장 우리가 현재 거품을 논할 때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좀 힘들죠. 일단 먼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일본에서 앞서 말씀드린 거 다시 좀 말씀드리면, 이분이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폴 볼커라고, 미국이 한참 1970년대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에서 아무리 돈 풀어도 안 될 때 노동자들의 권리가 강해져서 기업들이 노동자도 월급 줘야 되고 뭐 세금도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상품 가격이 엄청 올라서 경제는 어떻게 잘 돌아가지 않는데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는 희한 일이 1970년대 미국에서 있었죠. 그때 이 폴 볼커라는 사람이 나서서 바로 이렇게 시중에 돈을 줄여봤답니까. 그래가지고 미국 경제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여태 시도했는데 일본은 실패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일단은 거품은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돈을 줄일 강단 있는 정치인이 우리나라 없습니다. 이게 아마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도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은 참 정말로 참 희한하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또 그리고 돈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만한 현명한 국민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현명한 국민도 없습니다. 일본도 없었어요. 일본이 지금 와서 가장 후회하는 건 뭐냐면, 이때 거품을 강제로 꺼지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일본 국민들이 원했어요. 제발 좀 거품을 꺼져 가지고 좀 나도 좋게 좀 살게 해달라 하고 일본 국민들이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한 생각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거품이 꺼져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은행이 파산하고, 또 그리고 소비가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기업까지 파산하고, 기업이 파산하다 보니까 뭐 직원들 월급 줄여버리고 그리고 내보내버리고 해서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될지 일본 사람들은 몰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했는데, 어쨌든 뭐 정치인들이나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나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과연 이렇게 돈을 줄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파산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과연 그런 선택을 할 만한 강단 있는 정치인들이 있겠어요? 일단은 없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동산 가격 좀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사람들이 뭐 강제로 잡히면 몰라도 과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죠. 왜냐하면 이때 무식한 일본 국민들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들죠. 부동산 가격만 잡히면 참 좋은데, 부동산 가격을 잘 못 잡게 되면 부동산 파산, 은행 파산, 기업 파산, 가게 파산, 다 파산 일어난다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지금 일본이 가장 크게 후회하고 있는 부분은 이 1985년도 플라자 합의가 있었을 때 부득이하게 이 내수로 이 경기를 갖다가 끌려 이렇게 올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과 한 5년 만에 이렇게 날라버렸잖아요. 5년 만에 지금 엄청 상승했죠. 거의 한 3배 정도 상승했다니까. 이렇게 거품이 크게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어도 1986년도 이 갑자기 너무 이렇게 오른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다못해 1987년도라든지 이때라도 인위적으로 좀 조정을 갖다가 돈을 좀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좀 조정을 미리 했더라면 이렇게 큰 이렇게 고통은 안 겪었을 거다. 그런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죠.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일본처럼 그 중간에 거품이 이렇게 다시 정리 좀 합시다. 거품이 이렇게 꼭대기까지 가기 이전에 중간에라도 이렇게 좀 끊어서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거품을 꺼줄 만한 강단 있는 정치인이 일단 없고, 두 번째로는
그걸 지지할 만한 현명한 국민들도 없다. 그래서 거품은 계속 생길 거다라고 봅니다. 여튼 언젠가 그런 거품은 반드시 터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품이 터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조금 대비해 둘 필요는 있죠. 요거 잘 기억하세요.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일단 대부분의 이 기준이 맞지 않을 겁니다. 맞춰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시대를 막론하고 안 망할 수 있는,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요겁니다. 일단 부동산에, 여러분들 다 부동산 보유하고 계시죠? 일단은 빚 없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일단 부동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부동산, 주식, 현금, 금, 달러 이렇게 딱 20%씩 딱 균등하게 분배하면 이 사람은 전쟁에 가도 안 망합니다. 금융위기가 수백 번 와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또 그리고 저게 안 되면 이것도 괜찮아요. 부동산, 주식, 현금, 금. 부동산은 빚이 없다는 전제하입니다. 25%씩 나눠도 됩니다. 또 이것도 괜찮아요. 부동산, 주식, 현금, 달러 25%씩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또 이것도 괜찮습니다. 부동산, 주식, 현금, 비트코인 이렇게 딱 25%씩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 진짜로 주의해야 될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과연 현금 유동성 이야기한다입니까?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솔직히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기준입니다. 그런데 여튼 거품이 꺼질 때 비는 사람들은 죽음입니다. 왜 빚 있는 사람이 죽음인지 압니까?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본 사례를 여러분들 꼭 공부 한번 해보세요. 일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동산인데 이걸 갖다가 빚내서 샀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을 했냐면, 제가 2006년도에 일본에서 한 3개월 정도 좀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때마침 제가 그때 집을 하나 렌탈해서 좀 일본을 좀 구경을 좀 했었는데, 그 렌탈한 그 집 주인이 한국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일본 분이었는데, 어떻게 친해서 일본 사람들도 좀 많이 만나고, 또 그리고 일본에 있는 여러 지역 구경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 학고네라는 데를 놀러를 갔었어요. 그분이 아는 지인이 학고네에 빌장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그게 거품이 한참 일어날 때 20억 했답니다. 그 빌장이 아주 좋더라고요. 안에 들어가니까, 학고에 가면 호수가 있거든요. 호수도 참 잘 보이고, 또 그리고 안에 온천도 있고 집 안에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20억 정도 했는데, 그게 그때 얼마였냐면 1억 주고 샀더랍니다. 1억. 20억짜리를 1억 주고 샀다 하더라고요. 굉장히 싸게 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이런 예전보다 더 많이 2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자산은 쑥 가격이 떨어져요. 자산 가격은 쑥 떨어져요. 쑥 떨어지는데 빚은 그대로 남아있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 거품이 꺼질 때 어떤 일을 겪었냐면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게 자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경매로 팔렸을 거잖아요. 경매로 팔고 나니까 요만큼 빚을 갚았어요. 그럼 나머지 이 빚들은 어떻게 되느냐? 부실 채권이 돼가지고 여러 이제 이렇게 주식회사에 떠넘겨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회사에 넘겨지다 보니까 주식회사에서는 계속 빚 갚으라고 압박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빚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빚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상속관계를 잘 정리하지 못하면은 죽고 난 다음에 내 자녀, 심지어 손자, 손녀들에게도 그대로 넘어가는 게 빚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죽을 때까지 그 채권 주심에 고통받다가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때 91년도 파산이 일어났는데, 일본이 부도 났는데, 지금까지도 그 빚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빚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여러분들이 나는
부동산 뭐 있고 주식 현금 이렇게 딱 분산 투자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과도한 빚이 있다면 이 빚까지 생각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동산 10억, 뭐 주식 10억, 현금 10억, 물론 이건 좀 이 정도는 없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나마 좀 나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여튼 부동산인 10억짜리 중에서 여기까지는 다 없다 손치고요. 금달러 빼자. 부동산 주식 현금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30, 30, 30 있다고 하면 참 잘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 10억까지 좀 너무 과하고 부동산 5억, 뭐 주식 5억, 뭐 현금 5억 있다 하는데 이 부동산에서 뭐 3억이 빚이고 아니면 4억이 빚이고 뭐 1억만 낼 거다 하면 사실 이렇게 올바르게 배분된 게 아닙니다. 과연 이렇게 하면 내가 언제 돈 버나 싶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언제 돈 버나 싶어도 나중에 큰 코 닥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부동산에 너무 과도하게 쏠려 있다면 오를 때 팔아보십시오. 팔아보고 좀 작은 데로 정리를 좀 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만 더 있다 하다가는 개박살 나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저는 좀 멀리 좀 봅니다. 멀리 보면 한 2030년, 2032년 뭐 이럴 정도까지 좀 멀리 보는데 어쨌든 이런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거품이 터질 때는 우리가 노년일 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노년일 때예요. 아니면 어떤 때는 지금 막 시작하는 애들이 지금 학생들이라 손치면 인생에서 신혼이고 첫 단추를 딱 끼울 때입니다. 그때 한번 잘못 터지면 우리는 노년이 엉망이 되는 거고 또 신혼 이제 막 시작하는 애들 그때 시작할 때 때마침 이 거품이 크게 터지게 되면 걔들은 인생 전반에 있어서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게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돈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깨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욕심을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는 친구도 재산이 제법 돼요. 한 200억 정도 지금 회사 규모가 돼요. 근데 만족을 모릅니다. 이 자석은 1000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친하게만 지냅니다. 그냥 친하게만 지내요. 뭐 우리 회사 일 좀 봐달라고 내한테 수도 없이 많이 부탁했는데 거리를 좀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정신 상태로는 만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크게 한번 날아간다도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만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안배를 할 때 이런 거 보고서 너무 욕심내지 않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한 달에 300만 원 쓰고도 만족하고 나 정말로 괜찮다면 그게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한 달에 300씩 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뭐 이미 부자입니다. 한 달에 뭐 200을 써도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한 달에 난 1000을 써야 된다면 죽을 때까지 1000을 계속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돼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1000을 써도 100억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100억 있으면 충분히 재밌게 다 살 수 있는데 1000억을 생각하니까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만족하면서 사는 자세도 평상시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 거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 일본에서 그런 사례처럼 이런 거품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시기에 거품을 줄일 만한 강단 있는 사람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도 현명하지 않아서 그런 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반드시 거품이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서서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인플레이션도 공부해야 되고 일본이 파산했을 때 어떻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는지 전 세계 금융위기는 언제 있었고 그 위기 때마다 어떤 사람이 망했고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조사를 하고 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 구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서 부동산에 과다하게 쏠려 있고 내 필요 이상의 너무 큰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줄여서 현금을 갖다가 확보하는 쪽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미리미리 나누어서 좀 작게 먹어도 안전하게 가야지 한 방에 가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일본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3조 정도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다시 한번 내한테 어떤 기회가 온다면, 사실 그 3조라고 하는 돈은, 액수는 큰 돈이죠. 그런데, 사실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면은, 그게 하나의 숫자입니다. 자기 만족이에요. 그래서 큰 의미, 살아가는데 큰 변화가 없어요. 비슷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내한테 기회가 온다면, 옛날에는 직진만 했다. 옛날에는 쭉 직진만 했는데, 다시 한번 더 기회가 온다면, 요만큼 가다가 한번 둘러보고, 이런 식으로 좀 쉬었다가, 안전한지 둘러보고, 다시 요만큼 가서, 이렇게 안전한지 이렇게 둘러보고, 다시 요만큼 가서 안전한지 둘러보고, 좀 느리더라도 안전하게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망해보면 저게 딱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망하기 전까지는 직진만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끝나는 데까지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런 바람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황도 좀 보려고 그랬는데 요거 하다가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오늘 요 내용 잘 보시고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데 저는 반드시 거품이 터진다고 보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 뭐 집도 팔려고 하면 오늘 내놨다고 내일 당장 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계획을 가지고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심지어 나는 주식 투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이래서 뭐 거품하고 상관이 없다 손치고, 또 심지어 나는 집도 없기 때문에 집 가지는 사람들 다 망해라고, 집값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런 헛소리나 직접 해대는 사람들 있죠. 예, 일본 사례 보면은 제일 많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냥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집도 없고 뭐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망했냐? 부자들이 망해서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잘 안 돌아가서 구조조정으로 잘려서 망하고, 그리고 임금 삭감으로 망하고, 그래서 다 망했어요. 부자들만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들한테 세금 막 때려 매긴다고 부자들 죽으니 좋다 싶죠.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뭔가를 좀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앞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상황이 연결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해서 일본이 저딴 식으로 돼본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그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 좀 하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